나르시스트들은 너는 왜 대단한 나를 떠받들거나 칭송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이지만 사실 겉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라기보단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말로서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의 성장이나 성취를 위한 거야, 뭐 승진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자신의 승진이나 자신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이 나르시스트들을 대처하는 방식은 책과사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을 가지고 병이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병적인 자기애성 인격장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괴롭고 타인도 괴롭게 만드는 수준이 돼야만 병적인 자기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병적인 자기애는 이런 자기애가 너무 지나쳐서 흘러 넘쳐서 외부로 투사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를 과잉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속으로는 나는 너무나 못나고 뭔가 열등하고 잘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사실 마음 깊숙이 있는데, 이것을 과잉보상하기 위해서 겉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벽을 쌓아서 그것을 외부로 많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들도 병적인 자기애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나는 충분히 너무나도 괜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 혹은 어떤 떠받듦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병적인 자기애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강요하고 인간관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병적인 자기애,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나르시스트들은 타인에게 공감이 어렵고 자기에게 너무나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려운 공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 이러면 굉장히 그건 별거 아닌 걸로 치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그래요 이러면은, 너만 그런 줄 아냐? 나는 얼마나 더 힘들겠니? 너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훨씬 더 힘들게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취를 했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르시스트들이 잘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병적인 자기애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이게 병의 수준이 되면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거의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예외가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그게 발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병적인 자기애를 펼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나보다 더 직장에서 지위가 더 낮은 사람, 가정에서도 내 말을 들어야 하는 내 자녀, 혹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배우자,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나보다 못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무언가가 등급이 낮거나 레벨이 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막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나를 칭송해 주길 바라는 그런 요구들이요. 굉장히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자랑, 혹은 그리고 어떤 말투, 혹은 자신의 성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은연중에 강요를 하고 그런 것들을 칭송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상대가 그런 나에게 칭송이나 칭찬 혹은 어떤 떠받듦을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분노하거나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를 많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속에서는 너는 왜 나를 대단한 나를 떠받들거나 칭송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지만, 사실 겉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라기보단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상대의 성취나 상대가 갖고 있는 괜찮은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를 합니다. 굉장히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굉장히 깎아내리게 되고, 혹은 상대의 작은 결점이나 실수 같은 것들을 트집을 잡아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르시스트들이 보이는 인간관계에서의 특징,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공감 능력도 굉장히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힘듦이나 어려운 점 혹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살면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잘못이나 실수, 이런 것들도 전혀
전혀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 마음 이런 것들을 공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의 성공, 출세 혹은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나아가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조금 비율이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하 직원이나 후배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을 막 강요를 하는데, 그게 말로서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의 성장이나 성취를 위한 거야, 뭐 승진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자신의 승진이나 자신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타인의 그런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로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부모가 나르시스트여서 힘든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또 자녀가 나르시스트여서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녀가 부모님이 나이를 먹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나의 성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굉장히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막 금융계통에서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아왔고 늘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잘해 나가고 있는데, 그분은 사실 마음속으로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지? 항상 마음속엔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그런 상태여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래서 오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부모님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성취를 이뤘던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삶에 있어서 이제 완고하게 어떤 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항상 이제 가끔씩 이제 부모님을 만나도 부모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굉장히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고, 뭔가 자기의 성공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거 참 뭐 남들도 다 하는 거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또 이제 내가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색하려고 하면 나는 젊었을 때 훨씬 더 힘들게 살았다, 이거 그런 거 가지고 징징대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환갑도 있고 칠순도 있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을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좀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거나, 또 평소에도 왜 너는 자주 와서 우리한테 인사하지도 않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니,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살다 보면 일도 하고 집안도 챙기고 아이도 키우고 막 뭔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실 연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정은 정말 다 별거 아닌 거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너는 그런 것도 못하는 칠칠맞은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굉장히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의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편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너도 많이 바쁘고 힘들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괜찮으니까 네 삶을 열심히 살렴, 너무 그렇게 자주 오거나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담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보통의 부모의 마음이고 행동이죠. 그런데 이제 전혀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부모 자녀 간에 나타나는 나르시스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을 보여서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정말 부모가 제가 봤을 때도 없는 살림에 정말 영끌까지 해서 자녀의 교육이나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고 막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만 하면서 부모를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는 정말 힘들게 돈을 벌어서, 쉽게 말해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사업체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동대문 같은 데서 도매상을 하면 밤낮이 뒤바뀌어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몸도 힘들고 안 좋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시달리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물론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정말 최고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자녀가 이제 커서 20대 초반, 이제 30대가 다 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자꾸 끊임없이 무언가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바 같은 것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시작해보고 저런 것들도 시작해봐서 이게 사회에서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노력했는지도 좀 알 법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집 부모는 나 이번에 이런 것도 해줬는데 왜 당신은 이런 것도 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실 부모가 해준 거에 비하면 자기의 성취나 이런 것들이 막 그닥 대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칭찬하거나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로
말로써 막 부모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부모를 끊임없이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모가 모자라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얘기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많은 돈을 자녀에게 쓰고도 항상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굉장히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좋은 사람,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 이제 부모를 아주 힘들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나와서 부모는 아주 지쳐가는, 소진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 안에서, 그러니까 즉 우리가 부모 자녀 안에서는 사실 포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안에서 아주 여실하게, 아주 솔직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를 한마디 말로 이렇게 알아내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대체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있었을 땐 저 사람이 괜찮아 보입니다. 예의 바르고 뭔가 경우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성공한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과 점점 가까워졌을 때 그것을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저 선배 원래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 저 선배나 상사가 굉장히 성공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왠지 막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부서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알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거나 혹독하게 대하거나 뭔가 내가 막 힘들거나 혹은 내가 이게 할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이 어렵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성취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내 사정 전혀, 인간적인 사정 이런 거 전혀 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잘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내리거나 내가 한 것들을 자신이 한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나르시스트를 좀 많이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멀리 있고 겉에서만 봤을 땐 사실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하고 사람 사이엔 경계와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자기애는 내 안에 머물러 있죠. 누가 나에게 부당한 비난이나 간섭을 했을 때도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음에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내가 선을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르시스트는 그 선을 넘어서 타인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뭐 칭찬, 칭송, 자기의 대접 이런 것들을 원하거나 강요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나르시스트들을 대처하는 방식은 선을 지키는 겁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어떤 선을 긋느냐? 당신과 나 사이에 심리적인 선을 긋는 거, 당신과 나 사이에 물리적인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 시간과 노력을 너무나 많이 요하는 것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을 그으면 나르시스트들이 순순히 그래 힘들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죠. 당연히 아니 그런 것도 못하냐,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다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태도가 들러먹었다 혹은 뭐 글러먹었다 이러고 굉장히 비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선을 버티고 지켜야 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나르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회식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회식 자리에 몇 번 끌려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가서 부장님 너무 대단하세요, 이번에도 또 이런 거 몇 번 하고 나면 갔다 오면 이 즐겁거나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된 팀이 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힘들다, 접대하느라 너무 힘드네. 이게 무슨 거래처에서 우리가 뭘 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기빨리고 너무나 힘들다, 다른 사람의 시다바리로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시작해야 됩니다. 적당한 핑계나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번에 회식에는 참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에 이 일은 제가 물리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어느 정도 긋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상대의 부당한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저희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는 예상하고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은 그런 비난이나 선을 긋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에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르시스트들은 아주 교묘하게 착취가 가능할 만한 대상이나 그럴 만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알아채고 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지하시거나 내 마음속에 쎄함이 있다면 선을 긋거나 경계를 짓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경하게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화를 내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제가 나르시스트인가요? 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나르시스트인 경우는 거의 없다. 나르시스트가 자기 자신이 반성적으로 사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졌나?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나르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점점점 더 멀리하고 있거나 사람들하고 관계가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외롭거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독감을 느끼거나 혼자이어야만 한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핍되어 있는 느낌을 갖거나 고독하다는 느낌을 갖거나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뭔가 내 마음속에 힘든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게 꼭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한번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맺었던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패턴 이런 것들이 성인기까지 계속 반복되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구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 5, 6년 정도 이상의 안정적인 관계들을 경험하고 유지하다 보면 그런 성격의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간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긴 시간 동안의 어떤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인격체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갖고 있는 어려움을 좀 돌아보고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마들이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엄마 모임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마 모임이 주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에 있어서 친구를 만들어준다라는 역할의 장점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엄마 모임에 나가서 힘들어하시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편하고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이러신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죠. 특히나 내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평을 받는 경우엔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친구를 좀 잘 사귀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 모임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엄마 모임에 나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엄마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편하고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힘든데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눈치도 봐야 되고, 보통 이제 이런 엄마들 모임을 하면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내가 애를 잘 키우고 있지 못하거나 내가 애를 잘 컨트롤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하고 이러신 부모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엄마 모임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내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을 받는 경우엔 더더욱이나 엄마 모임에 나가는 걸 많이 꺼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모임이 주는 장점도 뚜렷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죠. 요즘 교육 같은 것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 책 중에 뭐뭐뭐뭐가 좋다더라, 요즘 이런 장소를 가면 굉장히 재밌게 놀 수 있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 조금 더 크면 학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로 이어질 수도 있죠. 또 학교의 어떤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많죠. 그런 자녀 양육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하고 교감해서 서로 이렇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아이들의 사회성에 있어서도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친해진 부모님들끼리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다닌다거나 친구를 만들어준다라는 역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장점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사회성이라는 게 대처 능력이잖아요. 동네나 이 학교에서는 이런 정도로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암묵적인 분위기나 룰을 엄마들 모임을 나갔을 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엄마들이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구나,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정도로 대처를 해주는구나 라고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 아이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엄마 모임을 나간다는 게 아이의 사회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는 아이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엄마 자신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 나가서도 자꾸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모임을 나가면 잘 느끼시겠지만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주류가 돼서 어떤 의견이나 분위기를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쉽게 말해서 비비를 맞추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들고 피곤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기분도 맞춰야 되고,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받아먹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의미로, 예를 들면 부모들끼리 친하니까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모임을 했더니 아뿔싸 아이들끼리는 너무나 맞지 않아서 아이들끼리 갈등이 너무 심하거나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땐 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보는데 사실 부모들 간의 관계에서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뭐라고 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반대로 부모들 간의 사이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의존적이어서 내 아이가 피해받은 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가까워지거나 관계적인 측면 때문에 내 주장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 모임이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바깥에서 부모가 엄마들 모임에서 기 다 빨리고 오면 사실 정작 내 아이에게 정서적인 지원이나 지지, 격려,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는 것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못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장단점이 꽤나 뚜렷하게 갈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임 자체로 정신과를 찾아온다라기보다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내요. 그래서 엄마 모임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아이는 계속 다른 친구랑 싸우고 때리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다른 부모들한테 굉장히 눈치 보이고 주눅 들고 얻는 건 하나도 없고 주눅만 들어서 오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모임에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저학년일수록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엄마 스스로도 그 모임을 어느 정도 즐겁고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느꼈을 땐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스스로 너무 지치고 소진되고 여기 나가서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 노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노력을 좀 더 귀중하고 중요한 것에 써야 됩니다. 그곳에 가셔서 힘들고 지쳐서 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거나 내 아이에게 반응해 주기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차라리 그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데 쓰시는 게 내 아이의 사회성,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꼭 나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사회성이라는 건 사실 선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하긴 합니다. 여러 연구들 같은 것들을 보면 사회성에 관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실 인지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가,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얼마나 말로 좀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낯선 환경이나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얼만큼 좋은가, 비언어적인 인지랑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도 관여를 하고, 또 성격적으로도 개방성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수용하는 비율이 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의 사회성하고도 굉장히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도 부모의 행동이나 말,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모델링 되는 것들도 꽤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사회성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가 가정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의 사회성의 모델링이 굉장히 많이 된다. 학교에서도 자꾸 화를 많이 내거나 친구하고의 갈등 상황에서 혹은 게임에 지는 거, 혹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친구를 때린다거나 친구에게 욕을 한다거나 충동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런 아이들의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갈등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미숙해서 화를 많이 내거나 비난하거나 갑자기 급발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도 합니다. 또 부부 간의 갈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부부가 당연히 살다 보면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싸우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 앞에서 노출이 된다거나 혹은 아이들 앞에서 노출이 되지 않아도 분위기상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대화를 섞지 않거나 냉랭한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오래 간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주죠. 분위기상으로도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얼어붙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법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학교나 학원,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 해결하는 것이 미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의 사회성 혹은 대인관계 능력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부모가 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말로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언제? 평소에, 늘 항상. 그래서 부모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엄마들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 모임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다거나 혹은 다른 아이가 내 아이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 갈등 중재 방법이 아이에게는 모델링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 이랬을 때 일단 더 이상 친구를 때리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가드를 해주고 그 친구를 먼저 살피는 거죠. 누구누구야 괜찮니? 우리 누구가 너를 이렇게 때려서 엄마 입장에서 너무 미안해, 아프지 않니? 괜찮니? 이렇게 살펴주고, 내 아이에겐 이런 건 너가 잘못 행동한 거야, 친구가 혹시라도 먼저 놀렸다고 해도 때린 행동을 먼저 한 건 너기 때문에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고 어느 정도 감정이 좀 사그라든 다음에 친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하도록 도와주는 거. 반대로 친구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 내 아이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주고 감정을 살펴주고, 그 친구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모와 상의를 해서 적당한 수준의 사과를 받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에 대한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게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잘 표현을 해서 내가 불편한 점, 힘든 점, 화가 나는 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서 적당한 나의 경계와 선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의 어떤 취향 혹은 나랑 생각이 잘 맞는,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과 조금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성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그런 것들을 평소부터 많이 잘 보여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아이랑 많이 시간 보내고 놀아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사회성 발달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아이한테 알아서 놀아,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말로 사회성을 설명해도 그런 미디어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하고 이러고 있으면 사회성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가?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부모와 충분한 시간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자녀의 사회성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끔씩은 3대1의 비율로 부모가 좋아하는 책을 권해보거나 부모가 좋아하는 놀이를 권해서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런 자극을 주는 거,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3일 안에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일 안에 아이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모 입장에서 미안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 바빠서 부모하고 자녀가 여행을 가기가 어렵지, 시간만 된다면 같이 여행 다니면 그 시간만큼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런 말들은 금물입니다. 너 여기 여행 와서 너무 좋지 않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여행 왔는데 엄마 아빠 대단하지 않니? 너무 티나게 자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만 뺀다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계선 지능이 요즘 많이 핫한데요.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업무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뭔가 눈치 보는 것도 어렵고 늘 항상 힘들다고 느낀다면 자신에 대해서 좀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그분들에게 두드러지는 특징 딱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경계선 지능이 요즘 많이 핫한데요. 일단 경계선 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가 말하는 IQ 검사 있잖아요. 이 IQ 검사라는 건 인지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이 IQ 검사상 70에서 80 사이에 있는 것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왜 경계선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IQ가 100이 평균이고요, 100이라는 평균을 중심으로 80에서 120 사이를 보통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적 장애라고 하는 상태는 IQ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적장애의 경우 퍼센테이지로는 하위 2%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보통의 수준과 지적장애 사이에 70에서 80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과 지적 사이에 경계에 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비율은 대략 전 인구의 13% 정도가 됩니다. 13%에 해당하는 인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로 경계선 지능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인지,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인지, 시공간이나 도형,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이라고 해서 단기 기억력, 주의 집중력, 처리 속도라고 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숙달되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지능의 안에 포함이 돼서 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약점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언어 인지가 부족한 사람은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언어 인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시공간 능력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길 찾기가 어렵다, 혹은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내가 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자꾸 공간 인지가 안 되니까 뭔가를 부딪혀서 떨어뜨리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 혹은 손으로 하는 무언가, 도구를 쓴다거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서투르고 어설프다, 또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 깜빡깜빡하는 게 많다, 혹은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맨날 좀 잘 까먹는다, 집중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처리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일 자체는 시간을 주면 잘 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매우 힘들거나 속도가 매우 늦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특정 영역에서만 두드러지게 낮아서 그 부분에 어려움만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드러지는 특징 딱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업무를 잘 하지 못한다고 상사에게 많이 질책을 당한다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업무에 투입된 지 1주, 2주, 3주, 한 달 이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거의 1년 다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질책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 지능에 보여지는 양상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좀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뭘 말씀드리냐면 남들보다는 내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훨씬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적응이 끝날 때쯤이면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기가 어렵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업무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뭔가 눈치 보는 것도 어렵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어렵고 늘 항상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런 것들도 경계선 지능이나 적응 능력의 어려움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수치상에 나타나는 지적 능력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요. ADHD는 주의 집중력, 과잉 활동성, 충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ADHD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뛰어나서 그것들을 보상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경계선 지능이지만 주의 집중력의 발달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고 정상적이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ADHD와 경계선 지능이 겹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 경우와 ADHD가 겹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집중력도 인지 기능의 발달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지 발달이 저조하다면 주의 집중력도 저조할 가능성이 크고 ADHD 문제가 있으면 지능 점수를 좀 깎아먹는 경향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DHD 문제를 조금 해결하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조금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하지만 두 개는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워낙 ADHD가 유명하다 보니까 ADHD 증상들 중에 하나에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어요. 자꾸 뭔가 할 일도 잊어먹어요. 그리고 뭔가를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고 검사를 해서 봤더니 인지 기능이 경계선 수준인 경우가 생각보다는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보면 ADHD와 연관된 인지가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ADHD 문제 때문에 경계선 지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ADHD인 줄 알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사실 주의 집중력은 자신의 인지 기능에 비례해서 그렇게 많이 안 좋거나 하지는 않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서 무언가를 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 내에 뭔가 마감을 맞추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게 ADHD의 주 증상인 예를 들면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 이거랑 혼동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ADHD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미루는 겁니다. 아유 하기 싫어, 아우 귀찮아 이러면서 미루다가 막판에 몇 시간 혹은 며칠 남지 않고 그때부터 막 하다가 결국에는 기한을 놓치게 되는 거가 ADHD의 특징이다. 경계선 지능은 그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꼼꼼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거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실제 양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ADHD인 줄 알고 찾아왔더니 검사를 했더니 ADHD가 아니라 경계선 지능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장애 같은 것도 그런 부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언어장애라고 하는 건 말적인 부분이거든요. 말을 잘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인 건데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성인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말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표현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표현이 어렵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휘력의 부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한 한 단어로 찝어서 설명하기 어려워서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저하된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조금 언어가 저하된다가 아니라 정말 언어 장애라고 불릴 정도면 하위 2% 수준으로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언어 장애만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비언어성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을 잘 사용하고 다룰 수 있는데 시공간 인지는 굉장히 좋지 않아서 좌우 앞뒤 구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옷을 입어도 앞뒤 구별이 어려워서 막 돌려 입거나 단추를 끼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툴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혹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서툴러서 운동 같은 거 배우거나 춤 같은 거 배우면 풍선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어설프고, 이런 식으로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발달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일 때 어떤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소득 $10,000다, OECD 국가가 됐습니다, 막 이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35,000가 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생산량이나 어떤 기대되는 바가, 눈에 보이는 생산도 그렇고 도덕적인 수준도 그렇고 기대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 매너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 있는, 사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 공부했을 땐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신과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이 회색지대라고 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올라가게 된 건 이런 기준이 올라간 사회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자꾸 질책을 받거나 학교에서 좌절감이나 실패감을 많이 맛보고 성취감을 맛볼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심리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우울이나 자기 탓을 하게 되거나 자기가 뭔가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 자존감 저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항상 누군가에게 질책을 받거나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지 못할 거라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면 타인이나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좀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울, 불안, 분노, 감정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만성적인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장 이직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된다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경계선 지능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보단 우울해요, 불안해요, 잠을 잘 못 자요, 화가 많이 나요,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뭔가 무가치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고,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 요인이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응 능력 혹은 인지 능력의 어려움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어떤 거를 일상에서 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공간 인지가 좋지 않거나 운동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분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조하다, 남들에 비해서 뚜렷하게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상적인 활동으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체육 활동을 하는 건 당연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내가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씩 수준을 높여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는 것과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동작을 해서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나의 굉장히 부족한 발달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이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전문 기관을 찾아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는가를 알고 그거의 수준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계선 지능을 뚜렷하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높아심에 내가 경계선 지능이 아닐까? 혹은 내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혼자서 노력을 하거나 단정할까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고, 전문가의 평가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섣부르게 타인을 판단하시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다 보면 댓글로 누구누구 경계선 지능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단정해서 상대를 한계를 짓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단정하고 한계 짓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고 좋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전반적인 경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는 없다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인지기능의 특성 혹은 인지기능의 상태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선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IQ의 60에서 70% 정도는 선천적인 것이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30-40% 정도는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언어 재활 치료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어휘력,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들, 조리 있게 말하는 것들, 또 화용 언어라고 해서 사회적 상황에 적당히 맞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배우면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의 수준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인지나 이런 부분들도 특정한 작업 과제들을 많이 수행을 하다 보면 올라갑니다. 좋아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굉장히 뛰어난 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정도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보통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들도 반복적으로 숙달하는데 그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건 맞지만 하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나 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인구이잖아요. 그분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하거나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DHD가 됐든 경계선 지능이 됐든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됐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경계선 지능이 의심된다고 해서 너무 벌써부터 겁먹거나 낙담할 것도 아니고, 혹은 경계선 지능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내가 잘하는 걸 찾지 못하거나 내가 내 몫을 해내지 못하리라고 단정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것대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들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